장안동 아울리치 처음 라운딩하러 나갔을 때, 야, 반성매매 아니고 번성매매다. 한국은 번성매매 국가야. 정말 어느 지역을 가나 이런 곳이 한 군데씩은 있다. 여성들을 탈성매매 시키는 게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가 아니죠. 한국 사회가 탈성매매 되어야죠. 이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이라는 곳이고요.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분들하고 직접 만나고 상담 지원하고 그 사례들을 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고 문제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급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업종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큰 오피스텔 건물에서 몇 개 방을 대여해서 영업하다가 또 움직이면서 단속을 피하고 단기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하는 좀 산업화된 조건 만남?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온라인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해요. 보통 한국의 성매매 산업에서 성구매자들은 집단적으로 성구매를 하는 특성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성구매를 해요. 다만 온라인의 후기 사이트를 통해서 또 집단적으로 본인들의 후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결국은 집단성과 떨어지지 않은 형태인, 그러나 실제로 개인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새로운 업종의 등장이 2020년 최근의 성매매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성매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성기삽입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불법인 거죠. 성매매를 단속해서 구속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기삽입과 사정의 현장을 잡아야 하고 콘돔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사실 성기삽입만이 성매매는 아니잖아요. 2차라는 게 있다는 건 사실 1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2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얘를 처벌하려고 해도 이 2차는 이 둘이서 알아서 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유흥문화, 접대 문화, 룸사롱이라고 하죠. 유흥업소들에서 하는 1차는 불법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매매 산업 규모를 얘기할 때 유흥산업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성매매하면 딱 떠올리는 게 집결지 홍등가이고, 최근에는 뭐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이런 얘기 하지만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음지화되고 있다, 변종 성매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키스방들, 이런 데들은 다 합해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성매매 산업의 뒷배는 유흥산업이에요. 근데 유흥산업은 합법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역사적으로 양성해온 사업이에요. 기생관광도 하고 기지촌도 만들고 정부가 끊임없이 부양해왔고, 실제로 법에서도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만, 여성만 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근거는 여전한 상황 속에서 유흥산업을 타겟하지 않고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 불가능하다. 노래방 가면 도움이 나오지. 단란주점도 그렇고, 간판에 여성의 어떤 이미지가 보이면 아가씨 부르는 데구나,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일상화된 성매매 산업인 거죠. 구매자들은 보통 반복적으로 성구매를 하는데요. 반복적인 성구매를 멈출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욕먹지 않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고, 구매자들은 존스쿨이 있거든요. 존스쿨로 가면 기소유예되고 끝이에요. 상담하면서 가끔 이 정도 형량밖에 안 나와? 이 사람은 재범이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인데 싶을 때들이 있어요. 너그러우십니다. 재판부에서도 너그럽고, 알선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안 돼야 그만두는데 너무 큰 돈이 계속 벌려요. 남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알선자의 핵심고리를 치는 게 아니라 새끼들만 치는 방식, 여성들과 구매자만 치는 방식으로 가고, 몰수 추징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걸릴 때 걸리더라도 일단은 한다.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산업이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되기 때문이고,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돈이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성매매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여성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얼마를 버는지, 예쁜지, 몇 살인지, 이런 식의 사정들만 궁금해하지, 그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경험을 마주하게 되는지는 질문하지 않거든요.
왜 언니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 되는데 내가 만난 성매매 여성들은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하였는가? 대체 어떤 장치로서 성매매 산업이 여성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게 1대1의 거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인 거죠. 이 산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본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매매 현장에서는 이 대부업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채업자들이 성매매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이윤으로 이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빚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얘기를. 이제 성매매 산업을 굴리는 운영자들은 성매매와 이 빚의 연관성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일수업자들이 판을 칩니다. 성매매 업주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매매 산업의 경계에서 섞여서 돈을 벌고 있는 일수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지 몰랐다 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일수업자들을 통해서 빌린 빚은 대체로 연이자율 60%에서 130% 사이. 그러니까 굉장한 고리대금인데 고리를 감당하면서 소액씩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저희 사례들 대부분이 1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000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사실 계산을 다 해보면 원금은 이미 다 갚았는데 이자만 계속 갚고 있는 거죠. 성매매 여성을 향한 낙인과 혐오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너 이거 돈 안 갚으면 알릴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도 여성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더 해야 하거나 다른 일수업자를 통해서 돌려막기를 하게 돼요. 근데 다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것이 성매매 선불금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의 문제는 중단되기가 어려운 상황. 모르겠어요. 다들 다르겠지만 성산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선불금을 땡겨준다는 거 아닐까? 그것과 당일 지급. 어떤 알바 자리를 가려고 해도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지 그 당시에 밖으로 받을 수 없는데 주급, 1급이 가능하고 더 원해? 그렇다면 미리 땡겨줄게. 너의 사이즈를 보고. 이게 가능한 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처럼 그런 임금노동 체계에서의 틈바구니들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유입을 시키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해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단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문제죠. 경제적 문제고 전형적인 빈곤서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이 끊어졌을 때 유입이 된다던가 혹은 뭐 이혼으로부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로 유입이 된다던가 그런 사례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형적으로 뭔가가 결핍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고 내가 쏟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 혹은 그냥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해지는 그런 비난들은 뭐 남자들 건설 노동에서도 일하고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데 너희는 쉽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가해지는데 거기에 가해지는 잣대는 사실 그러면 음란에 대한 잣대인 거잖아요. 다른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쉽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사기도 구매자가 있고, 돈 뺏어가는 돈 절도, 뺏어가는 거, 뭐 사례들은 말하자면은 끝이 없고, 신고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성매매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도 폭력이 아니게 되는 거구나.